국내에 있는 유일한 세계 문자로 새겨진 비석,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탐방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교육 사업을 하면서 꼭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로제타석입니다. 사실 거기서 복제품을 봤는데도요, 감동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 그리고 이집트의 민중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 이 세 가지 문자로 기록이 된 비석입니다. 이 비석 덕분에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로제타석처럼 세 개의 문자로 기록된 비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국내에 있는 유일한 세 개의 문자로 새겨진 비석, 바로 서울 송파에 있는 삼전도비입니다. 저는 언어교육 사업자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러 문자로 기록된 비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비석은 그런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비석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울의 명소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 이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이 비석의 원래 이름은요,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입니다. 양력으로 1637년 1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우리나라에는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호란이 있기 전에 10년 전에는 정묘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묘호란이 있기 36년 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598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임진왜란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29년이 지나서 겨우겨우 좀 회복이 될 만하니까 이 북쪽의 오랑캐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근데 광해군은 이 세자 시절에 임진왜란을 직접 자기도 진두지휘하면서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지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명나라와 그때 한참 힘을 키워가고 있는 후금 사이에서 아주 균형 있는 중도 외교를 하면서 후금과의 전쟁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조 반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조는 혁명 배금 정책, 명나라하고만 친하고 후금을 오랑캐라고 배척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빌미가 되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형, 우리가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냈는데 그 이후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후금은 더욱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해서 그 혹독한 추위와 곤지름 속에서 50여일을 버티다가 그만 청나라 청태종에게 항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인데요. 그래서 청나라하고는 이제 군신관계, 즉 임금과 신하 나라가 되면서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겨우 왕이 목숨을 부지하고 나라를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는 그때부터 청나라의 속국으로서 어마어마한 피해와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굉장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의 요구대로 전쟁이 끝나고 임금이 항복한 그 장소에서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청나라의 언어인 만주어와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몽골어, 그리고 한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자로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석은요, 고종 32년, 그러니까 1895년에 청나라와의 속국관계를 청산하고 고종이 땅에 묻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일제강점기 때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광복 후에 1956년에 당시 문교부에 의해서 우리의 국치의 기록이다라고 해서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다시 세웁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에 최초의 위치를 고증을 통해서 지금의 석천호수 서허언덕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위치로 자리를 잡게 된 게 이제 겨우 14년 된 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석의 비문을 쓴 백헌 이경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헌 이경석님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5년 12월에 태어나십니다. 이분은 원래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의 6대 손으로 일종의 왕족이었습니다. 19살에 진사가 되고요, 28살에 급제해서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31살 1626년에 문과 중시의 장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 41살이 되던 해에 대사원, 부제하, 높은 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병자호란을 당해서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황복을 하고 그리고 왕명에 의해서 이 삼전도 비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는 청나라에서 하도 닥달을 하고 괴롭히니까 이 비문을 쓰는 것을 여러 신하한테 명하는데요. 전부 이 신하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안 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치욕적인 문장을 쓰면 그대로 자기의 이름이 역사에 대대손손 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는 몸이 아프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고 글 안 쓴 지 몇십 년 됐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일부러 글을 쓰는데 막 오타를 내고 문장도 엉망으로 써서 글을 형편없이 씁니다. 채택이 안 되게요. 자기가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이경석은 왕명을 받들어 삼전도에 비문을 씁니다. 이경석은 이걸 쓰고 싶었겠습니까? 이분도 나름 왕족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임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비문을 쓴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때 조선은 무슨 잘못을 했고, 그럼에도 청태종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용서해서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다시 임금이 돌아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다 이게 청태종의 은혜 덕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이경석이 쓰고서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형 이경직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형님께 글을 배운 게 너무 후회한다. 일백길 절벽을 짊어졌다. 강에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경석님은 나라를 위해 이 글을 쓴 겁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도 무조건 우리가 오랑캐한테 굴복할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한다. 백성이 죽든 사대부들이 다 죽든 싸워야 한다 하는 척칼원자들이 대서였습니다. 이들은 소중화 사상에 빠져서 세계의 흐름이나 외세의 흐름은 전혀 읽지 못한 채 그저 말로만, 아주 정의를, 말로만 선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린 건 주화론자들입니다. 이 척화론자들은 대안은 없으면서 오랑캐에게 항복한 왕이라고 왕을 욕하고 그런 글을 쓴 이경석을 욕했습니다. 청나라는 병자호란으로 불과 2달이 채 안 되는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렇게 짧은 전쟁인데도 우리의 피해는 어마무시했고요. 무려 60만 명이 넘는 포로를 끌고 갑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이제 29년 만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정묘호란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왕과 그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돌아온 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처럼 환향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욕으로 쓰이는 걸 보면 당시에 이 환향녀가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받았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 척화론자들은 이 환향녀들이 낳은 자식도 대대손손 벼슬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들이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자손까지 대대로 못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경석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는 이경석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 이후에 효종이 왕이 되는데요. 이 효종이 정말 오랑캐의 원수를 갚겠다고 국벌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청나라와의 항복 조건에 없는 겁니다. 청나라는 무너진 성곽을 수리하면 안 되고 군사훈련도 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종이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몰래 시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김자점이라는 희대의 간신이 있었습니다. 자, 효종이 왕이 되고 이 김자점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자전이 열받아서 왕과 나라에 배신을 때립니다. 청나라한테 지금 왕이 국벌을 준비한다고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나라 망하라는 거죠. 이 김자점은요, 조선 역사에서 희대의 간신, 배신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김질의 5대손인데요. 이 김질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사문, 박팽년 등의 사육신 아시죠? 이 사육신들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면서 거사를 준비하는데 처음에 이 김질은 여기에 참여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패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사 전날 장인한테 가서, 정창손한테 가서 밀고를 해가지고 이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김질은 이 덕분에 이 세조시대 때 승승장구합니다. 이 김질의 5대손이 김자점인데요. 이 김자점은 인조 때 또 승승장구하다가 효종이 왕이 돼서 국벌론이 되면서 자기가 밀려나니까 청나라에 지금 왕이 국벌 준비한다고 밀고 해서 나라를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때 청나라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려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이게 말이 사신단이지 오늘날로 따지면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쳐들어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전쟁이 나거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영의정을 맡고 있던 이경석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나이 55세입니다.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석이 병중에 있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청나라의 사신을 맞으러 갑니다.
청천강을 건너서 의주까지 청에 사신을 맡습니다. 이때 사신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석은 그 사신들에게 이건 자기가 한 일이고 왕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발뺌을 합니다. 이 사신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미 다 밀고 된 정보를 알고 왔는데. 그래서 어마하게 꾸짖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가족들은 초상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경석은 끝끝내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거다, 왕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왕을 보호합니다. 이경석은 죽음을 각오한 거죠. 실제로 이때 청사신이 조선의 왕에게 이경석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경석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자기를 처형해서 이 위기를 넘기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사형을 면하게 되고요. 압록강 근처로 유배를 갑니다. 이게 위리안치라고요. 거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경석은요, 임진왜란 때 태어나서 벼슬 하는 중에 정묘호란, 병조호란을 겪고 나라가 망해서 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비참한 나라의 벼슬아치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온몸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희생을 합니다. 이경석은 이후에 1668년 현종 9년에 73세가 되었을 때 궤장을 하사받습니다. 이 궤장이라는 게 왕이 덕망이 높은 원로 대신들에게 하사하는 최고의 훈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10명 남짓 이 궤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명예이지요. 자, 이 백헌 이경석의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KBS 방송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의 세 개의 문자로 쓰여진 이 비석 삼전도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가 있었을 때 그 사우디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그 조롱과 비매너들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단 사우디뿐이겠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의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호란이 있기 전, 정묘호란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랑캐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여진족이 지나가면 그렇게 돌을 던지고 무시했답니다. 우리 스스로 소중화 사상에 빠져서 이민족들, 여진족들을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병자호란은 그런 교만한 우리 민족에 준 천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을 대하는 거랑 저기 동남아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강한 것이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느낍니다. 이 삼전도비에는 청나라 만주어 그리고 몽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만주족은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만주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만주어를 쓸 수 있는 실제 만주족은 수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남아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한 민족에게 가해지는 천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이경석 같은 위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면서 피와 땀을 흘려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숙연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